안녕하십니까. 이번 학기 비철금속 재료학을 담당한 이영우 교수입니다. 이번 학기에 비철금속 재료학을 수강하여 주신 여러분 모두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비철금속은 21세기 첨단 산업을 이끌어 가고 있는 아주 중요한 분야입니다. 자동차로부터 반도체, 인공위성, 우주정거장, 그리고 첨단 의료 분야, 각종 주요물과 화폐에 이르기까지 여러 분야에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번 학기 동안에 비철 금속에 관하여 충분히 공부하여 현장을 간다면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최근에 코로나19로 여러 청년 학생들이 많이 위축이 되고 있음에 상당히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사회의 미래입니다. 위기를 기회로 미래에 새롭게 투자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진정으로 바랍니다. 이영우 교수는 이번 한 학기 동안에 여러분들 모두를 비철 분야 전문가로 만들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비철 금속 개요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금속 재료 원부 자재를 사용하여 우리가 생산하고자 하는 제품의 합금 함량을 조정하여 용도에 적합하도록 합금 재료를 선정을 하고 우리가 목표로 하는 최적 조건의 합금 함량을 설계하고 우리가 원하는 비철 금속 재료를 선정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주차별 강의 계획서에 대해서 잠시 소개를 하면은 이번 주랑 다음 주까지는 비철 금속에 관한 전반적인 개요에 관해서 2주에 걸쳐 가지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주부터 알루미늄과 알루미늄 합금의 이해에 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특히 알루미늄은 제조 공정에 따라서 주조용과 가공용과 다이캐스팅용으로 크게 우리가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상세한 이야기는 수업을 진행하면서 설명을 하기로 하고 그리고 알루미늄에 대하여 수업을 한 후에 바로 동의 제조와 동합금에 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겠습니다. 동의 합금을 보게 되면 크게 황동과 청동 그리고 백동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하죠. 그래서 이 동들의 동의 합금에 대해서 열처리 관계라든가 황동이 각각에 대해서 성질을 이해를 하고 우리가 동합금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가에 관해서 상세히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후반부에 들어서 니켈과 티타늄, 마그네슘에 관하여 특성과 제조 공정에 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니켈과 티타늄과 마그네슘은 따로 분리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알루미늄 합금과 동합금을 공부하면서 상당 부분 우리가 같이 공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래서 니켈과 티타늄과 마그네슘에 관해서 공부는 대략적으로 한 2주 정도로 줄이고 우리가 마지막 주에는 최근에 보잉 787기의 동체에 사용되고 있는 탄소섬이라든가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에 관해서 잠깐 소개를 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럼 지금부터는 비철 금속이 무엇인가를 알아보겠습니다. Non-ferrous metal. Non-ferrous metal은 글자 그대로 철을 포함하지 않는 금속입니다. 또한 이들 금속들로 만들어져 있는 합금을 총칭하여 non-ferrous metal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주위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비철 금속은 알루미늄, 그리고 구리, 니켈, 티타늄, 마그네슘, 주석, 아연, 납 등이 금속이고 그리고 합금으로서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상세히 여기서 이 시간에 거론을 하지 않지만은 청동이나 동합금 관련돼서는
그 청동이라든가 황동, 백동, 그리고 알루미늄 그 합금으로서는 라우탈이라든가 Y 합금, 그리고 실루민, 그리고 기타 이제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알루미늄 합금에 관해서 이렇게 공부를 하기로 하겠습니다. 밑에 있는 그림 중에서 쭉 보게 되면 네 번째 알루미늄이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그 알루미늄에 관하여 잠깐 말씀을 드리면 원자번호 13번으로 전이후 금속이에요. 금속이고 주기율표 13족의 3주기에 속하는 금속 원소입니다. 녹는 점은 660도. 녹는 점은 660도지만은 알루미늄은 1차적으로 산화 알루미늄을 먼저 생산하고 그리고 전기분해 장치를 통해서 그 알루미늄을 추출하게 되는데 이때 전기분해하는 온도가 2000도예요. 2000도이다 보니까 과거에 2000도를 만들 수 있는 환경이 없었기 때문에 이 알루미늄은 19세기 들어서 겨우 그 발견이 되게 된 겁니다. 그러면 잠깐 이 알루미늄이 어떻게 우리 생활 속에 적용이 되는가에 관해서 유튜브 동영상을 보고서 시작하겠습니다. 병뚜껑, 창틀, 휴대전화, 주방기기, 자동차, 비행기 모두 일상에서 쉽게 소비되고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는 것들인데요. 여기에 또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알루미늄이 쓰였다는 점이죠. 그 알루미늄 우리 일상생활에 많이 접할 수 있는 소재입니다. 현대인이라 그러면 하루에 한 번 이상은 그 알루미늄이라는 소재를 접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볍고 녹슬지 않으며 은처럼 은은한 광택까지 있어 산업적으로 생산할 수 있게 된 19세기 말부터 시작해 지금까지 우리의 일상 곳곳에서 사용되고 있는 금속 알루미늄. 일상에서 흔하게 사용하고 있지만 그래서 더 모르는 알루미늄. 우리는 알루미늄에 대해 좀 더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알루미늄이 과다 섭취가 돼서 그것이 조직에 많이 배혀 있으면 그것은 몸에 여러 가지 부작용을 일으킵니다. 잘못 사용할 경우 해를 입을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유용하게 쓰이고 있는 만큼 제대로 알고 써야 하지 않을까요? 하지만 처음 캔맥주가 등장했던 1930년대 초만 해도 사람들은 알루미늄이 아닌 함석캔에 담긴 맥주를 마셔야 했습니다. 그러다가 전쟁이 끝나고 무기 수요가 줄면서 알루미늄 생산업체는 남아도는 알루미늄을 소비할 새로운 시장을 찾아야 했는데요. 그런 과정에서 1956년 독일의 카이저 알루미늄이 알루미늄으로 만든 얇고 가벼운 캔을 선보였고 2년 뒤 미국의 한 맥주 회사가 최초로 알루미늄 캔맥주를 출시한 것입니다. 여기에 강도가 더해지면 알루미늄의 활용 분야는 한층 더 넓어집니다. 건축 분야에서도 알루미늄은 활용도가 높은 소재입니다. 밀도가 낮아 가벼운 데다 누른 성질을 가진 알루미늄이 어떻게 건축자재로 쓰일 수 있는 걸까요? 그 비결은 바로 합금입니다. 알루미늄에 관해서 그 유튜브 동영상 잘 봤죠? 그 다음에는 동에 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려본 동은 과거에 3000년 전부터 이미 우리가 사용을 했던 겁니다. 이 동은 원래 동 상태로도 자연에 나오고 또 이제 황화동강이라든가 황과의 산화물 그리고 산화동강에서 이 세 가지 타입으로 자연에 나오기 때문에 동 상태로 나오기 때문에 여기다가 주석을 합금을 하여 청동을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과거에 찬란했던 청동기 문화는 바로 자연 상태에서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청동기 문화를 형성을 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그 동해에 관해서 잠깐 유튜브 영상을 보고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Copper is a malleable, lustrous metal. It can be found as nuggets on the Earth's surface, or is more commonly extracted from ore. We use copper in the production of, among other things, wire, coins, and musical instruments. It's a good conductor of electricity and heat. Copper also plays an important part in keeping the body healthy. As a trace element, it aids the formation of red blood cells in bones, helps the body absorb iron, and helps maintain healthy nerve cells. Copper can also be found in the blood of animals, such as octopus, snails, and arachnids. Copper has been used by man for around 10,000 years. 동해에 관한 영상 잘 봤죠? 그 다음에 우리가 비철금속 그 납이 있습니다. 납. 그 납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합금에 많이 사용이 되는데 실제 합금에서 고용을 하지 않고 알파 단성에 따로 유리하여 분포가 돼요. 그래서 윤활제로서의 많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강도와 연신율은 떨어지지만은 회삭성과 절삭성 또한 전연성이 좋아지는 그러한 합금에 많이 됩니다. 그리고 기타 이제 인이라는 성분도 탈산제로서 이제 많이 활용이 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티타늄. 티타늄에 관해서는 중량이 밀도가 철의 반이지만은 강도는 철과 비슷한 정도로 강도가 상당히 우수한 그러한 비금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뒷장에 다시 티타늄에 관해서는 상세히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니켈은 우리가 녹슬지 않는 강 알죠? 스테인레스 강. 스테인레스 강은 강에다가 이 니켈을 합금한 겁니다. 스테인레스 강. 그래서 내부식성이 강하기 때문에 스테인레스 강에 많이 활용이 되고, 그리고 니켈은 동에서 동과의 합금으로 활용이 돼요. 그래서 백동이라고 이제 있습니다. 백동. 그리고 백동은 구리와 니켈의 합금. 그러니까 메달과 화폐에 주로 이제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 거죠. 이상과 같이 간단하게 비철의 특성을 알아봤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비철 금속의 특징에 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왜 비철을 우리가 사용을 해야 되는가? 첫 번째는 가볍다. 그죠? 비중이 알루미늄은 2.7, 마그네슘은 1.7, 그리고 티타늄은 4.5. 철이 3분의 1에서 5분의 1 정도입니다. 그래서 알루미늄과 구리는 순수한 상태로는 강도가 철보다는 못 미치지만은 합금을 하게 되면은 거의 철과 그 이상의 강도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알루미늄 합금강 같은 경우는 강도가 어느 정도 나오기 때문에 차체에 최근에 나오는 차량들은 차체에 상당히 많이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게가 가볍기 때문에 무게는 가볍고 강도는 철만큼 나오기 때문에 전체 차량 무게가 감소하기 때문에 연비가 상승하는 효과가 나오는 거죠. 그렇지만은 이 제조 공정이 아직까지는 복잡하고 또 많은 부가가치가 들기 때문에 가격이 비싸요. 그래서 최근에 알루미늄 합금강으로 나오는 차량들은 가격 면에서는 좀 비싼 거죠. 그렇죠? 그렇지만은
차량 성능이라든가 이런 것을 볼 때 지금의 트렌드는 그 알루미늄 합금으로 사용하는 그러한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두 번째, 내식성. 일반적으로 우리가 철을 보게 되면은 쉽게 녹슬죠? 그죠? 녹쓰는 걸 방지할 목적으로 부가적으로 그 표면 처리를 해줘야 됩니다. 페인트라든가 아니면 도금 이와 같은 것을 해야 되지만은 이 비철금속은 내식성이 거의 대부분이 내식성이 강하기 때문에 바로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동상이라든가 화폐 이런 것들은 시간이 오래 지나도 녹슬지가 않죠. 동상도 녹슬지가 않죠. 화폐도 따로 벗겨지거나 그러지 따로 그 표면 처리를 하지를 않음에도 불구하고 녹슬지 않습니다. 그죠? 그리고 세 번째, 고강도와 내열성. 우리가 주위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그 피스톤, 자동차의 경우를 보게 되면은 과거에는 이 피스톤을 그 철과 강을 사용을 했어요. 그렇지만 이 피스톤 내부는 고열이다 보니까 팽창 개수가 커요. 팽창 개수가 크다 보니까 그 피스톤과 피스톤 하우징 사이에 갭을 크게 줘야 돼요. 왜냐하면 팽창 개수가 크기 때문에 갭을 크게 줘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효율이 떨어졌어요. 그렇지만은 그 알루미늄 합금, 특히 그 로엑스라는 합금이 있습니다. 로엑스 합금은 알루미늄, 규소, 구리, 니켈, 마그네슘이 합금인데 팽창 개수가 고온에서도 굉장히 작아요. 특히 니켈을 넣는 목적은 니켈은 고온에 강합니다. 그런 그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최근에 사용하는 그 피스톤들은 이와 같이 로엑스 합금을 주로 이제 많이 활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 구리의 경우도 문지메탈이 뭐예요? 문지메탈은 그 황동의 그 일종인데 알루미늄, 구리와 아연의 합금이죠. 합금 비율이 6대4예요. 그래서 황동은 크게 73 황동과 46 황동으로 되는데 구리 60%와 그 아연 40%의 황동을 문지메탈이라고 그러는데 이 문지메탈이 강도가 철보다도 더 강해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내식성이 갖춰져 있고 그리고 강도가 철보다 나오기 때문에 고부가가치 그러한 용도로서는 문지메탈이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비철금속의 특징 중에 하나가 또 전연성과 열, 전기, 전도성이 우수하다. 잠시 봤지만은 그 알루미늄 포일 있지 않습니까? 알루미늄 포일은 쉽게 펴져요. 펴진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쉽게 펼쳐진다는 얘기는 전성이 우수하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이 전성이란 뭐냐? 전성은 펼전자, 그러니까 쉽게 펼쳐진다는 그러한 그 특징이 있는 겁니다. 연성은 뭐냐? 쉽게 구부러지는 거예요. 그죠? 쉽게 구부러지는 그러한 특징이 있습니다. 철은 쉽게 펼치지도 못하고 쉽게 밴딩도 안 돼요. 우리가 그 티타늄 같은 경우로 보게 되면 건축물에 그 커브드 형상의 어떤 티타늄 건축물을 많이 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그것을 가능하게 한 것은 이 티타늄도 그 전연성이 우수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커브드한 그 건축물에 적용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또 열과 전기 전도성이 우수하다. 구리 같은 경우 송전선이라든가 이런 데 많이 활용이 되죠. 그리고 다섯 번째, 비자성 성질이다. 비자성 성질은 뭐냐? 전자장의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그죠? 컴퓨터의 메모리라든가 디스크 부품 이런 안테나에 많이 활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서 설명을 했지만 그 비철금속은 최근에 들어서 그 반도체 라인의 핵심 부품 특수 설비에 많이 적용이 되고
또한 그 티타늄 같은 경우는 그 항공 우주 설비 거의 대부분 다 티타늄을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비철 금속이 최근에 경향에 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어떤 필요 욕구, 그 소비자들의 어떤 트렌드가 이 비철 금속을 요구하는 경향으로 많이 바뀌었어요. 왜냐하면 현대인의 어떤 그 삶의 질이 향상이 되고 또한 그 디자인에 관한 그 욕구의 충족을 시키기 위해서 비철 금속들이 많이 활용이 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앞서 유튜브에서 봤듯이 그 맥주캔, 그죠? 과거에는 철에다가 주석 코팅을 해서 사용을 했지만 지금 알루미늄 그 자체로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쿠킹 호일과 또 포장재 쪽에도 많이 활용이 됩니다. 그리고 건축물에는 그 히드로날륨이라고 알루미늄 판넬이 있습니다. 알루미늄 강판. 이것은 알루미늄과 마그네슘이 합금으로써 그 내식성이 아주 우수하고 또한 강도와 연성이 아주 우수하며 또한 열 전달이 아주 잘 돼요. 그래서 그 최근에 난로 케이스를 보게 되면은 그 철을 사용을 하지 않고 이와 같이 알루미늄 그 판넬, 알루미늄 강판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또한 티타늄을 통해서 이 커브 또한 이 선형, 원형 이와 구조를 표현할 수가 있기 때문에 새로운 건축물에 많이 활용이 됨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이 비철 금속이 많이 활용을 하고 싶어도 이 공정이라든가 이런 것이 굉장히 까다로워요. 까다롭다 보니까 많이 활용을 못했지만은 최근에는 많은 그 기술이 개발이 되고 또한 많이 적용이 되다 보니까 이 비철 금속을 재련할 수 있는 기술, 또한 그 비철 금속을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기술이 많이 그 발달이 되기 때문에 전에 비해서 그 비용도 상당히 절감이 되고 적은 비용으로도 이 비철 금속을 쉽게 활용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나왔던 그 자동차 중에서 그 포르쉐, 포르쉐는 뭐예요? 포르쉐가 굉장히 비싸죠. 이 차체 거의 한 30-40% 이상을 그 알루미늄 합금광으로 사용을 알루미늄 복합 소재를 활용을 한 케이스예요. 그래서 이 차체를 포함해서 이 도어, 또한 보닛, 루프, 펜다 이런 부품들까지도 전부 다 그 알루미늄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거의 40-50kg 정도의 무게를 줄였기 때문에 연비를 상승하는 이거는 효과를 보게 되는 겁니다. 여기는 히드로날륨 강판, 그리고 알루미늄 포밀을 활용하는 경우죠. 그리고 그 항공기에도 이제 최근에 많이 활용이 돼 가지고 사용이 그 동체에 많이 사용이 되고 있죠. 특히 아마 그 최근에 나오는 것 중에서 그 탄소 섬유를 동체에 활용하는 경우 그런 보잉 787기가 나왔어요. 나온 지가 한 7-8년 정도 됐거든요. 거의 무게 자체를 이 탄소 섬유는 밀도가 1.7이에요. 굉장히 낮아. 철에 비해서. 그렇지만 강도는 철보다도 서너 배 정도가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 탄소 섬유의 그 제작 비용은 상당히 고가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하는 이유는 가볍고 또 어느 정도 강도가 맞춰지기 때문에 이 항공기 동체 이런 데 활용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가볍기 때문에 그만큼 연비가 좋아지고 또 그리고 모든 그 비행기 성능을 우수한 그런 기능을 갖도록 해주기 때문에 이 탄소 섬유가 최근에 많이 그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시간에 이 탄소 섬유와 그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에 관해서 간략하게 여러분들의 현장에서 필요하다면 현장에서도 많이 활용을 하기 때문에 중요한 몇 가지 사항을 다시 그때 가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밑에 있는 거는 그 터보 팬 엔진이거든요.
터보팬 엔진은 뭐냐면은 그 드론에 들어가는 그 엔진이에요. 향후 어떤 그 드론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고, 또 국가 간의 어떤 군사 이쪽에도 드론이 굉장히 활용 가치가 높아지다 보니까 그 무인 드론용 이 터보팬 엔진을 개발하는 것이 각국에 굉장히 많은 그 경쟁을 하게 됩니다. 이때 터보팬에 들어가는 그 디스크라든가 볼리스트 이러한 것들이 전부 다 그 티타늄 합금이에요. 그래서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티타늄 합금을 자원이 없기 때문에 100% 수입에 의존하지만은 이 티타늄 기술을 우리가 충분히 확보를 한다면은 우리가 군사 쪽이라든가 항공 분야에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위를 점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티타늄에 관해서 다시 한번 더 추가적으로 얘기한다면 티타늄은 내식성이 강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인체공학적으로 그 임플란트라든가 인공관절 그리고 그 인공심장 등에도 많이 그 최근에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금속의 대용,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에 관해서 나오죠. 여기는 그 카본 파이버 컴포지트, 탄소 섬유가 실질적으로 자동차 차체에 적용이 되는 예입니다. 스포츠카들 같은 경우 보게 되면 대부분 이 탄소 섬유를 활용을 해요. 중량은 가볍고 강도는 철이 3-4배 정도 되기 때문에 이 최근의 트렌드는 이 탄소 섬유를 많이 활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탄소 섬유에 관해서 마지막 시간에 추가적으로 제가 그 강의를 할까 합니다.